자, 그러면 건폐율에 이어서 그동안의 용적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 비율. 여기서 연면적이란 건 뭐냐? 이건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여기서 우리가 연면적 원래는 각층 바닥 면적은 여기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층 바닥이 200제곱미터라고 하죠. 한 층 바닥이 200제곱미터면 여기서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연면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상층이 5개층이죠? 지하층 1층입니다. 그러면 지하층 포함하면 총 6개층이죠. 총 얼마? 1200제곱미터 되겠네. 이 1200제곱미터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용적률은 대지면적이란 연면적 비율이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를 층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이거겠죠. 대지 면적 몇 배를 층으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도 100을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로 바뀌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원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선 여기서 지하층을 빼주게 됩니다. 지하층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용적률 그러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이때 연면적은 지하층을 빼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구분하자. 그럼 하나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건물의 바닥이 50제곱미터입니다. 지상 10층, 지하 2층. 이 경우에 용적률은 얼마냐? 자, 용적률 몇 프로일까요? 계산해보면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100분의 연면적은 지상 10층, 지하 2층인데 용적률 산정에서 지하층을 뺀다고 했으니까 이걸 제외하고요. 지상 10층이 되겠네요. 지상 10층 곱하기 50이죠. 바닥면 합계는. 그러면 얼마가 돼요? 500제곱미터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니까 용적률은 얼마가 된다? 500%가 되겠네. 용적률 500%. 그러면 용적률 500%는 뭘 의미하느냐? 용적률 500%는 대지 면적의 몇 배를? 5배. 대지 면적의 5배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지 면적의 5배까지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면적은 최고 500제곱미터 된다는 얘기잖아요. 연면적 500제곱미터는 바닥 면적 합계죠. 그러니까 바닥을 얼마나 고정시키냐에 따라서 층수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이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가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건물의 뭐를? 층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층수. 그래서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건물의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간접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용적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 하나 볼까요?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면적. 여기에 건폐율. 건폐율은 50%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몇 퍼센트냐? 용적률이 만약에 300%라고 하죠? 그럼 이 용적률이 건물의 층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건폐율 50%이기 때문에 최고 얼마? 5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50제곱미터. 용적률이 300%예요. 그러면 대지면적의 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연면적은 300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얼마로? 5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몇 층? 6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단 이 층수는 최소층수다, 최대층수다? 최대층수가 아니고 최소층수를 말합니다. 용적률을 의미하는 건물의 층수는 최소층수를 말한다. 왜 그러느냐? 건폐율 50%라고 했을 때 건축면적을 꼭 50으로 건축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5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을 건축했을 때는 이제 6층이 나오는데 만약 40을 건축할 수도 있고 30을 건축할 수도 있어요. 30을 건축했으면 10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층수는 최대층수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 각 층을 1층은 50으로 건축하고 2층은 40으로 3층은 30으로 이렇게 건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하면 건물의 층수는 계속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에서 의미하는 건물의 층수는 최대층수가 아니고 항상 최소층수를 말한다. 만약 최대층수를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건폐율이 50%이고 건폐율의 최대 한도까지 건축한다고 한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까지 건축한다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각 층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 두 가지 조건을 줘야 됩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까지 건축하고 각 층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때 최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그러면 50, 50, 50, 50 이렇게 건축한다는 얘기가 그때는 최대 6층, 최대 6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용적률의 의미입니다. 여기도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연면적을 계산해라. 그럼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연면적은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 하면 되죠?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 단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200%다. 용적률이 200%면 곱할 때는 2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2를 곱해야 됩니다. 2를. 그 다음에 또 대지면적을 계산하라. 대지면적. 그럼 대지면적은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눠주면 됩니다. 용적률로. 이렇게. 이게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연면적은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 대지면적 용적률분의 연면적. 이걸 갖다 응용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이게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토지의 호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호적이 좋으면 건폐율도 높을 것이고 용적률도 높을 것입니다. 호적이 나쁘면 건폐율도 낮고 용적률도 낮겠죠? 그래서 토지 호적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단계냐? 용도지역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몇 개죠? 사용도 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 지역은 사용도 구지역은 법에서 지정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법에서 건폐율과 용적을 규정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세분되는 지역이 있죠. 어디가? 도시지역이 시행령에서 세분된다고 했죠. 몇 개조로? 16개조로. 그러면 도시지역 16개 지역은 시행령에서 다시 또 건폐율과 용적을 쫙 규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실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은 뭘로 정한다? 마지막 조례입니다. 조례. 자, 그래서 우리가 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법에서 규정하고요.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마지막 법이나 시행령 범위에서 뭐를 정한다? 조례가 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시행령에서 세분되지만 자, 도시정군,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4개 지역이 있죠. 이 중에서 도시지역은 자, 법에 의한 용도지역 어떻게? 주, 상, 공, 녹을 법에서 규정한다고요. 시행령 16개 쫙 있죠?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건폐율과 용적은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법이 1단계, 시행령에서 세분이 안 되죠? 건너뛰고 2단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은 3단계, 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시행령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조례한 용적률 이렇게 나눠지고요. 비도시지역은 법에 의한 용도지역이죠. 시행령에서 세분이 안 됐잖아요. 시행령은 없고 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조례가 정한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항상 이렇게 3단계로 보셔야 되고 비도시지역은 법, 시행령 건너뛰고 조례, 법, 조례, 법, 조례. 이는 법, 시행령, 조례, 법, 시행령 이 3단계. 이 원칙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교재에 나와 있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도시지역은 먼저 주, 상, 공, 농 4가지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죠. 생산관리죠. 보전관리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상공농 이게 도시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자, 이게 관리죠. 농림지역처럼 사용도 구지역이죠. 용적률 일단 놔두고 건폐율만 보겠습니다. 건폐율은 주거지역 사업지자 7, 9, 7, 2, 40. 나머지는 20, 20, 20, 20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을 70% 이하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거지역은 70%까지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거지역은 70% 범위에서 뭘로 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녹지역 20% 시행령에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거지역만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주거지역을 보면 어때요? 제 1종 전용 주거지역, 뭐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50, 50, 60, 60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전부 다 70 범위에서 정해진 50, 50, 60, 60. 그러면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60% 이하이다. 또라고 시행령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다? 여러분 국민들이
2종 일반주거 정내에서 60%까지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니라 2종 일반주 60% 범위 내에서 뭐를 정한다? 조례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조례. 그러니까 절대 우린 6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시행령에서 세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바로 어디로 간다? 조례 가겠죠. 계획관리지역은 무슨 뜻? 계획관리지역은 4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관리지역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법, 시행령, 조례로 하는 3단계 있고 법, 조례, 2단계에 있다는 거 요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수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9쪽에 용도 지구를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 자, 용도지구는 이건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즉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고 용도지를 보충해 지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의 규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 보충. 보충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킨다는 거. 강화 또는 완화. 용도지구는 국지적으로 지정합니다. 국지적 지정. 다시 말해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용도지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이라면 국지적으로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지역이라면 국지적으로.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은 절대 호적이기 때문에 중복지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용도지역은 중복지정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1차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보충해서 2차적으로 지정한다. 주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주로 내용을 하는데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주로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이거 보시고요. 용도지구 종류는 법에서 말이죠. 최고 10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10개 용도지구. 이 10개 용도지구를 세분을 합니다. 세분. 어디에서? 시행령에서. 몇 개 지구를? 8개 지구를 세분했어요. 8개 지구. 그러면 총 10개 용도 중에서 8개 지구만 종류가 나눠지고 2개 지구는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용도지구 보시니까 1번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경관지구, 보전지구, 그 다음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이렇게 총 10개 용도지구가 있죠. 오늘은 이 10개 용도 중에서 세분되지 않은 지구가 2개가 있는데 무슨 지구가 있느냐. 세분되지 않은 지구가 자, 세 번째 방화지구 있죠. 방화지구는 종류가 나누지 않았죠. 또 넘겨보세요. 마지막 특정 용도 제한지구 세분되지 않았죠. 그래서 용도지구 총 10개 지구 중에서 무슨 지구만? 방화지구하고 방화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2개만 세분이 안 돼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총 10개 용도 중에서 방화지구와 특정 용도 제한지구만 세분이 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8개 지구는 세분되어진다. 기억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 이 10개 용도의 개념만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도지구 보시죠. 고도지구는 간단히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제한입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지구가 고도지구죠.
최고 높이를 제한할 수도 있고 최저 높이를 제한할 수도 있잖아요.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최고 고도지구, 최저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최저 고도지구입니다.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게. 자, 뭐다?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 미관이라는 앞에 미관에다 건축물을 붙이는 게 좋겠네.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게.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 미관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화재 위험 예방,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디에? 주로 중심 상업지나 유통 상업지역에 많이 시작을 합니다. 방제지구.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해. 그러니까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해서 지정되는 거고요. 방제지구는 화재 말고 기타 재해를 예방해서 지정된다. 기억하세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취락의 정비.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경관의 보호 형성. 여기서 우리가 이 미관지구라는 거하고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있죠. 경관지구. 자,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미관이에요. 건축물의 미관. 경관지구는 경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은 건축물의 미관이기 때문에 이건 주로 인위적 의미가 강하고요. 경관은 주로 자연경관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미관지구는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 관리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을 보호 형성한다. 보호 형성. 이렇게 하세요. 보존지구는 보호보전입니다. 뭐가 뭔지 문화재 중요시설을 문화재 생태계를 보존하는 큰 지역의 보호보전. 그래서 보존지는 보호보전만 기억하세요. 보호보전에 실천된 적이다. 시설보지구. 시설보지구는 보호 하나만 기억합니다. 보호. 학교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공용시설, 보호만 기억하세요. 개발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리능 쭉 해서 뭐예요? 개발정비라고 그랬죠? 자, 개발지는 집중적인 개발정비만 기억합니다. 집중적인 개발정비 목적으로. 집중적인 개발정비 목적이 지나는 것이 개발지능지구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기능을 보호한다든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 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입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여기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마라 이런 식이죠. 여기는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설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는 총 이제 10개 나오는데 우선 큰 타이틀이에요. 개념만 기억하시고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주로 강화시킨다고 그랬죠. 완화시키는 용도지구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무슨 지구? 취락지구하고 개발지능지구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지능. 그러니까 취락지구나 개발지능지구는 규제를 더욱더 완화시켜요. 대부분 지구는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런 쉽게 말하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규제가 더 강해진다고요? 토지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무슨 지구? 개발지능지구, 취락지구는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개의 용도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지구? 이쁜 지구. 다시 말해서
용도지구 10개 중에서 8개 용도지구는 사실상 미운지구예요. 그 미운지구가 지정되면 규제가 더 강해지고 토지 소유는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정되면 환영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요.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그래서 저 두 개 중만 규제 완화 이쁜 지구라고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또 용도지구는 이건 특정 지역과 관계없이 지정하는데 용도지구 가운데서 특정 지역에만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 이게 뭐냐?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요.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집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근데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 있냐? 비도시적과 녹지적 안에 취락을 정비한 것이고 집단 취락지는 어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내에 지정된다고요.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특정 지역만 지정된 용도지구,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는 비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전의 취락, 그리고 녹지전의 취락.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해서 지정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큰 타이틀만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금 기억하기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 다음 용도구역이 나오죠. 용도구역. 오늘 용도구역 가운데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개발 제한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뭐라고 그랬죠? 그린벨트라고 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야? 블루벨트라고 했습니다. 블루벨트.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수산자원. 개발 제한구역은 주로 어디다 지정하느냐? 도시적 외곽지역은 녹지지역에 지정하거나 또는 주로 비무장지대, 휴전선 인근 지역에 많이 지정합니다. 뭐 하려고? 첫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세 번째, 국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국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도시 외곽적인 주로 녹지적에 지정할 때는 이런 목적으로 지정을 해요.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학적. 근데 휴전선 인근지대 지정할 때는 국가 보안상 개발 제한 이런 목적으로 보통 지정합니다. 국가 보안상 개발 제한. 자, 그래서 용도구역은 우선 개발 제한구역 우리가 많이 들었죠? 도시 외곽지역 녹지 지정에서 이런 보통 우리가 이걸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완충지대. 즉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 안지역과 도시 밖의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도시 외곽지역 녹지 지역에서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주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개발되는 경우, 또 휴전선 인근 지역에는 무질서하게 개발을 하게 되면 국가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 인근 지역에도 주로 지정하는데, 이때는 국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때는 우리가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지정을. 그렇죠. 이게 개발 제한 구역 기하세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건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한다.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수산자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산자원. 수산자원은 바다에서 나온 어패류, 해조류 등을 말한다고 했죠. 김, 전복, 우럭 이런 것들이죠. 이런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공유, 수면이나 또는 인접한 토지에 지합니다. 공유 수면이나 인접한 토지, 공유 수면 인접한 토지. 그럼 공유 수면 어딜 얘기해요? 바다를 말하죠. 바다. 그리고 여기는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 남해 앞바다, 거제 앞바다 이런 데 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해 앞바다, 여수 앞바다 어때요? 김양식하죠? 전복양식하죠? 그 양어장 양식장하고 그 인접해 있는 육지까지 같이 묶어서 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블루벨트입니다. 청정해역구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지는 보통 개발 제한 구역, 바다에는 보통 수산자원 보호구역 블루벨트가 지정된다.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에 수산자원은 보호 육상이 지정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 녹지는 휴전선 인근지에 지정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 시가, 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건 어떤 신도시가 있으면 신도시 외곽지역을 기하시면 돼. 신도시 외곽지역. 신도시가 너무 이렇게 외부로 팽창되어 가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신도시가 발표되면 신도시 외곽지역, 이 신도시 외곽지역은 함부로 개발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하는 의미에서 지정하는데, 그러면 시가종의 지정 목적을 보면 여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고 그래요. 확산을 방지한다.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가화를 뭐 한다? 유보. 일정의 시간을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된 시가화 정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 외곽지역, 신도시의 밖엔 외곽지역을 기하시면 됩니다. 도시무질산 시가를 도시무질산 확산이 아니죠. 도시무질산 시가화 방지, 시가화 방지입니다. 도시무질산 확산 방지가 요거 있죠. 도시무질산 시가화 방지.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의 도모, 일정 기간 시가화 유보, 이게 시가화 지정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신도시 외곽지역을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 녹지나 휴전선 인근 지역이 지정돼서 세 가지 목적: 도시무질산 확산 방지, 도시물의 자연환경 보전, 국가보안상 개발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바다에 지정하는 것이다. 시가화 중에 신도시 외곽지역이 지정돼서 도시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의 시가화를 유보시킨다. 일정의 시가를 유보시키는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자, 물론 용도 구역에 4번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도 있고 또 4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있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한시적 규정입니다. 한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이 규정은 없어져요.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나오는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냐 하는 취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쭉 이제 깊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 또 지구단위 왜 지정하는가, 그 기본적인 취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 이걸 상세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상세 계획구역. 무슨 말이냐?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그 지역은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상세 계획구역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에 종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용도지 중심 상업적이에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고 B, C, D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용도지역이 중심 상업지는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죠. 그리고 두 개의 도로와 교차하는 황금의 요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 부러운 사람. 누구?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어떻습니까? 한 평을 가지고 있어도 1억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평만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뭐라고 그래? 부자죠. 부러운 사람이지. 그런데 이 A, B, C, D가 이 안에다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앞에서 아까 공부했던 용도 지역이 달려 있어요. 호적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호적이 중심 상업적이에요. 호적이 중심 상업적, 호적이 좋은 지역이야 나쁜 지역이야? 좋은 지역이지. 그러면 좋은 지역이면 규제가 거의 있어 없어? 없어요. 호적이 좋다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나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A, B, C, D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건축물이라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가 극단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A는 자, 난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귀찮으니까 여기다 작은 1층짜리 상가 하나 지어가지고 나 여기다 실내 포장마차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내 꿈은 실내 포장마차자.
그러니까 B도 그래 그럼 나도 어따 여기다 우리가 작은 점포를 내가지고 나는 여기는 만화방이나 하겠다. 나 여기다 채소 가게나 하겠다. 나 여기다 떡볶이집이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물 건축에 이렇게 쓰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한정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중심사업장 크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이렇게 건축물 쓰게 되면 이 지역은 중심상업자야말로 그 도시의 가장 중추인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그 얼굴마담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얼굴마담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적어도 이 지역에서만큼 절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 지역이 브랜드 마크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미리서 여기다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구역이라고? 상세계획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이 지역 내에서는 반드시 3년 내에 뭐를 저기 지구 단위 계획이랑 쓸 수 있어야 돼. 지구 단위.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이 지구 단위 뭐다? 일종의 상세 계획이라고 해요. 상세 계획. 그러면 상세 계획에서 뭐가 결정되냐? 제일 먼저 건축물 위치가 결정됩니다. 여기다는 병원을 건축해라. 여기다는 백화점을 건축해라. 여기는 학교를 건축해라. 여기다는 공연장을 건축해라. 그리고 여기는 건축물의 위치라든가 건물의 형태라든가 심지어는 건축물의 색채까지도 모두 결정됩니다. 이렇게 상세계획이 나오면 이제 여기는 A, B, C는 함부로 건축 못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맞춰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건축물의 미관이 증진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견주면 거기에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겠죠? 토지 이용이 합리화. 토지 이용 합리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으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 시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걸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상세계획구역이다. 상세계획구역은 뭐다? 앞으로 여기는 브랜드 마크 될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미관 기능을 정리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정한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입니다. 주로 어디다 지정하겠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가 개발 예정적, 땅값 14 이런 지역이겠죠. 이게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비도시적 장학 설명하죠.